한 남자가 어느 결혼식장에 서 있다. 그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은 맑고 푸르고 아름다웠다. 마치 누군가의 결혼식을 축복이나 하듯이. 남자는 반쯤 피우던 담배에 불을 끈다. 우울한 미소를 지은 채. 결혼식장은 많은 하객들이 있었고 오늘 부부가 되는 남녀를 축복이라도 하듯 밝은 미소들을 짓고 있었다. 남자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식장 안에 마련된 객석에 앉았다. 그렇게 오늘의 주인공이 될 두 사람을 기다린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다. 내가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었던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다. 결혼식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녀의 하객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 돈과 명예, 거기에다 외모까지 훌륭한 그 남자는 인맥도 많았다. 이렇게 많은 하객들을 초청할 정도라면? 물론 그들은 이들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하객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오늘 하루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기만 하면 될 뿐이다. 나를 비롯해서. 그녀는 모를 것이다. 자신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찾아와 준 옛사랑의 남자가 있다는 것을. 식장에 들어설 때 우연히 보게 된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녀. 참 예뻤다. 다른 어느 때보다 피부는 더욱 희고 고왔다. 그런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우울해졌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지. 한 가지가 있구나. 난 소리 없는 웃음을 지어보았다. 김수진.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 2년 전 겨울이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렸었다. 의사와의 상담을 끝마친 나는 담배를 피우려 옥상에 올랐고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만 봤다. 그러다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옥상 난간에 손을 올려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다. 난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환자로 착각했지만 그녀의 다리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팔과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홀로 옥상 난간을 짚고 일어났다. 그런데 난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알았다. 그녀의 다음 행동을. 흔히 말하는 자살 시도였다. 마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나는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난 옥상에서 그녀가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날 향해서 소리만 질러댈 뿐. 왜죠? 날 왜 막는 거죠? 당신 따위가 뭔데? 나 따위요?
그래요.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왜 나를 막냐고요. 이봐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럼 생명을 끊으려는 자의 마음은 잘 알아요? 솔직히 나 같은 놈 따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녀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었다. 건강에 좋은 친구는 아닌데요. 때로는 작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 100회 모이기긴 하지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무렵 그것을 잠시 식혀줄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 그녀와 나 사이는 가까워졌다. 일이 끝나면 언제나 들리는 병원.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와의 데이트를 즐겼었다. 나쁘진 않았다. 그녀의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2달 정도 그녀와 만남을 계속 이어오던 시기. 그녀의 주치의를 찾았다. 그녀의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서. 신부전증. 그 외에 전문적인 용어를 난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병명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기본 상식쯤은 알고 있었던 나는 즉시 의사에게 내 신장을 이식할 수 없냐고 물었었다. 글쎄요. 기증자가 있다 해도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수진 양에게 이런 행운이 빨리 올 줄은.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녀와 나는 이식 조건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수술 역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고 1년. 그녀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나 또한 그녀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그녀의 표정이 왠지 어두웠다. 무슨 일이냐 재차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저기, 진우 오빠. 응, 수진아. 말해봐. 우리 헤어져. 어? 갑자기 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미안해. 갑작스런 이별 선언.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순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작은 생계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남자, 그 남자는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겸비했다고 한다. 정말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남자라면 당연히 그녀를 놔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를 그 남자에게 보냈다. 그렇게 몇 달 뒤, 그녀는 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복을 받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와 은색 턱시도가 무척 어울리는 저 남자.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린다. 보잘것없는 내 옆에
그녀가 서게 되었다면 내 초라한 모습에 그녀는 자신의 빛을 한껏 뽐내지 못했을 것이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녀가 저 남자에게 간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그녀를 보냈던 나는 후회해선 안 된다. 어느새 결혼식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와 남자는 하객들을 향해서 뒤로 돌았다. 그리고 그때 마주친 그녀의 시선. 많이 놀랬나? 예쁜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나를 향한다. 고마워. 마치 날 향해서 고마워 라고 하는 것 같은 눈빛. 만족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 잘 살아. 절대 불행해져선 안 돼. 이제 더 이상 널 보호해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행복해. 꽃지장을 요란스럽게 해놓은 검은색의 고급 승용차. 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내 정장 안주머니 속에 있는 권총을 뽑아든다. 그렇게 뽑아든 권총의 총구를 내 간자놀이에 향하게 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다. 타인을 향해 수도 없이 쏘았던 총소리지만 날 향해서 쏘아진 총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굉음소리를 내며 잠시 귀천을 타고 오른다. 그러다 이내 아련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 되새겨진다. 희미한 의식 속에 그려지는 기억의 조각들. 돈을 벌기 위해 처음 본 사람을 향해서 수도 없이 당겼던 방아쇠. 그리고 화약 냄새. 그러다 경찰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크고 작은 상처들 때문에 찾아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만나게 된 한 여자. 그 여자를 사랑했던 나. 그리고 날 떠나버렸던 그 여자.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 불현듯 떠오르는 몇 달 전 기억의 조각. 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모든 의뢰는 이메일을 통해 전해졌고 어느 날 받게 된 마지막 의뢰. 성명 한진우. 성별 남성. 나이 35세. 거주지 서울시 은평구. 의뢰자 김수진.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 황당한 의뢰를 받게 된 나는 그녀를 향해 메일을 보냈다. 전 이유 불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를 죽여야 되는 사유를 작성하신 뒤 회신 바랍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에게 답장이 도착했다. 사유. 헤어진 뒤에도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힙니다. 제 목숨까지 위협하는 협박 전화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남자는 다시 출소한 뒤 또다시 저를 괴롭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 메일 기다립니다. 처리 후 충분한 보상금을 송금하겠습니다. 내 대답은 허락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된다면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지. 비록 나는 세상에 없지만
또 다른 나는 그녀의 몸속에서 영원히 그녀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긴 의자에 몸을 파묻듯 누워있는 내게 상담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느긋해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한 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될 리 없겠다 싶었지만 나 역시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한번 참아보기로 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가슴속에서 뭐가 응어리 갇힌 느낌이에요. 슬픈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인 게 몸속에서 마치 불난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해소가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입을 연 것까진 좋았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상담사라는 양반은 안경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엔 인자한 미소였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은 그냥 가식적인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한다고?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지는 못하겠지. 상담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로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저 멍청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기억할수록 내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내 애인의 모습이었다. 또다시 몸속에서 뜨거운 불이 번져나감을 느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난 얕은 신음을 삼키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떠오른 기억은 내게 끔찍한 현실을 자각시키며 점차 온몸으로 흘러갔다. 옆에서 상담사가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를 던진 듯하지만 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올랐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 심해에 가라앉는 듯 고통에 잠식당해 갔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슴을 쥐어뜯은 손에 힘을 주고는 세차게 두드렸다. 내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다. 그때 내 귓가에 상담사의 한마디가 들렸다. 존, 이해합니다.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저 멍청이의 헛소리 때문에 불길은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예? 네가 뭘 알아? 병력같이 소리쳤지만 상담사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분노를 느끼며 소리치려는 순간 상담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상담사가 뱉어낸 그 말에 열이 식으며 머리가 차가워졌다. 상담사는 내가 진정하는 듯 보이자 잠시 기다려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화지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두 딸의 새까만 시신을 봤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죠. 그러니 제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사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지지도 슬픔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 예전엔 그의 몸속에서도 나와 같이 불길이 있었을 테지만 그는 잘 이겨낸 듯 했다. 그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난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을 내리고는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날 좀 먼 곳에 사는 녀석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갔다 오는 바람에 와이프 마중을 못 나갔어요. 와이프 직장이 걸어서 15분 거리라 뭐 별일 있겠나 싶었죠. 가끔 혼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왜 미친놈이. 또다시 불길이 크게 일렁였지만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상담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다. 아까와는 달리 그 얼굴은 조금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놈이었는데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와이프 핸드백을 뺏으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기 말로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데 전 못 믿겠어요. 한 번 입이 열리자 수많은 감정과 함께 폭포수처럼 속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3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었대요. 피를 흘리면서 누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그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데리러만 갔어도 진짜 너무 화나고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와이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신같이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한 주제에
정신 차리면 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다가 입에 밥 쑤셔 넣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몸속에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북받쳐 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제 와서 체면 치레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분도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저 역시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럴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마음속에 있는 말.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야 하니까요.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속 불덩이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감까지 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문득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기억났다. 약소하게나마 선물이라도 사올까 하던 그때 방 안에서 상담사의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공주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애들이랑 준비 잘 해놓고 있어. 우리 첫째 딸 생일인데 대충 먹을 수야 있나? 응? 상담? 오늘 하나 남았지. 맞아. 그 약 혼자 죽었다는 사람. 그래. 나도 알지. 우리 가족까지 죽은 사람 만들면서 마음 열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고 말하던 그의 담담한 표정. 그것은 불길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뿐. 그걸 알자 내 맘속은 불이 일다 못해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다. 불타오를 땐 온갖 감정이 넘실 때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아주었지만 그 얼굴은 나에게 더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배신감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그대로 창문 아래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팀. 마크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장문의 메시지로 남겨서 미안합니다. 밖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아저씨는 성실하게 일을 찾아다니는 일꾼이라 자칭하셨죠. 저도 알아요. 이웃인 당신을 믿기 때문에 전문업자 대신 제 집과 가족을 돌보는데 채용한 거니까요. 아까 우리가 식사할 때 제가 오후 5시쯤 문자 보내면 꼭 확인해 달라고 2번, 3번 당부했을 거예요. 부디 이게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저씨랑 자주 농담도 나누고 술도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지만 평소에 제가 이런 장난을 치는 일이 없었다는 걸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녁 9시가 되기 전에는 크게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거나 부득이하게 일을 빠졌을 때 딸아이와 이른 저녁부터 마당에서 노는 걸 자주 보셨겠죠? 저녁 9시가 되기 전이라면 딸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오든 집안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온다면 담소로 나누셔도 되고 제 흉을 본다면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일하러 와서 너무 노는 거 아니냐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에밀리 평소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농담이니까 멋쩍게 넘기고 편안하게 할 거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문자를 저녁 9시가 되기 전까지 충분히 다 읽으시고 외우시길 바랄게요. 어디 메모하거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한밤중에 메시지를 읽거나 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슬슬 미친 소리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항은 강조해 둘 테니까 빠르게 읽고 숙지해 주세요. 두 번째, 저녁 8시 25분이 되면 에밀리가 나갈 채비를 할 거예요. 집 뒤편에 가건물이 있고 에밀리는 그곳에서 잘 거예요. 아마 나가기 전에 제가 보낸 메시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겨줄 겁니다. 팀, 부디 이게 저랑 에밀리가 짜고 아저씨를 놀리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에밀리에게 첫 번째, 손가락보다 작은 은빛 송곳 탄 상자. 두 번째, 목탄. 세 번째, 총과 탄약. 네 번째, 페트병에 담긴 성수. 다섯 번째,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위치를 그린 종이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들 중 하나라도 빼먹는다면 바로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에밀리 역시 이 집에서 밤을 여러 번 지새봤기 때문에 뭘 빼먹거나 하진 않겠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뭔가 아니다 싶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만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에밀리가 나가기 전에 꼭 이야기하세요. 저도 에밀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아저씨가 겁을 먹었다고 놀리거나 탓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저녁 8시 50분까지 모나에게 눈을 떼지 마시고 8시 50분이 되면 재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도 평소에 모나를 보셔서 알겠지만 애가 말이 많고 활발하잖아요. 에밀리가 나간 뒤엔 말이 없어질 거예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져요. 에밀리가 나가기 전 모나를 데리고 내려와서 배웅을 하긴 할 건데, 무튼 에밀리가 나간 순간부터 모나한테 눈을 떼지 마세요. 식재료 위치를 그린 종이를 보면 원래 저희가 먹는 우유의 아래 칸에 숨겨진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우유를 먹이세요. 모나에게 우유를 줄 땐 꼭 곁눈질로 살피세요. 모나의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거나 눈에서 노란 안광이 나타나는 게 곁눈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겁먹어서 좋을 일은 더더욱 없으니까요.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나가 침실에 들어갔고 저녁 9시가 넘었다면 즉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침실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무시하세요. 진짜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녁 9시가 넘은 순간부터 그걸 모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두워서 무섭다. 취침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 하여튼 문 한번 열어보려고 온갖 수작들을 부릴 거예요. 어떤 반응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정 견디기 힘들면 송곳을 2개 정도 문 가운데에 박아버리세요. 그럼 몇 시간은 조용해질 겁니다. 다른 물건은 1층 거실에 그대로 두더라도 송곳 상자랑 페트병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걸 권할게요. 쓸 일이 많거든요. 5번째, 모나의 침실 문을 잠갔으면 1층 거실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거실에서 밤을 지새는 게 안전하니까요. 창문은 에밀리가 다 손 받았어요. 창문까지 잠그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내려오세요. 아저씨의 담력을 믿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오후 10시가 넘으면 집 안에서 온갖 지랄 같은 소음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위층 침실에서 발 구르는 소리, 뼈다귀 씹는 소리, 손톱으로 긁는 소리, 이런 건 4번 항목처럼 무시하셔도 되는데 간혹 짐승이 그르렁대는 소리랑 시크나 썩은 내가 날 수도 있어요. 페트병에 담긴 성수 기억하시죠? 샤워하듯이 머리와 얼굴에 뿌리신 다음 잠시 웅크려 계시면 됩니다. 신부님이 마시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뿌리는 게 효과가 더 좋더군요. 6번째,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안의 모든 불이 나갈 겁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도 이거 고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봤고 전문가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정신과 진단비에 피해 보상비까지 소송으로 걸 줄 알았다면 그냥 냅둘 걸 그랬네요. 아무튼 집안에 뭔가가 진짜로 고장이 났더라도 에밀리나 제가 팀 아저씨한테 뭔가를 청구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평소에 막 나 전기 잘 고친다, 기계 잘 만진다 하셨던 거 기억나서 2번, 3번 강조할게요. 전기가 나가면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두꺼비집 찾지 마시고 비상 전원을 켜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실이 제일 안전합니다. 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모나가 강분할 때마다 몰려드는 그것들은 깜깜한 걸 선호하는 것 같네요. 전원 만지는 전문가한테 그것들이 지랄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아직도 약을 못 끊겠어요. 일곱 번째, 자정 전에 모든 항목들의 지시사항을 지켰는데도 직감적인 위험이 느껴진다면 거실 뒤편 벽난로에 불을 붙이세요. 진짜 간혹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이에요. 전기가 나간 뒤 2층에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곧 1층 현관이 안팎으로 미친 듯이 울릴 거예요. 경찰을 부른다고 헛되이 시간을 쓰지 않길 바랄게요. 메시지에 적힌 다른 항목은 잊으시고 페트병에 있는 성수를 싹 다 몸에 부은 다음 벽난로에 불을 붙이세요. 아, 불을 붙일 땐 에밀리가 준 목탄을 이용하세요. 집안의 연기가 조금 뵐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벽난로가 저절로 꺼질 때까지 약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양탄자를 젖으면 마룻바닥에 뚜껑을 달아 열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양탄자를 젖으면 마룻바닥에 뚜껑을 달아 열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거기 숨으셔서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아저씨 덩치가 저보다 크긴 하지만 저랑 에밀리까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자정이 되기 전에 냉장고 식료품 위치가 그려진 종이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붙여두세요. 자정이 되면 모나의 침실 위치에서 들리던 발소리 중 하나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올 거예요. 모나가 탈출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저씨가 모나의 침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애초에 자정 때까지 멀쩡하게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들 대부분은 모나의 탈출을 도우려고 수작을 부리지만 적어도 자정에 내려오는 그 새끼는 아니에요. 말은 알아들을 순 없지만 그림을 알아보는 놈이라 식료품 지도로 대처할 수 있어요. 유부엌에서 뭔가를 씻고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세요. 전기가 다 나가서 냉장고 문 열릴 때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모나한테 줄 우유랑 놈이 먹을 만한 것 빼곤 에밀리가 다 정리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놈은 식사를 마치면 다시 2층으로 돌아가 배회할 거예요. 팀 아저씨가 탐이 너무나도 커서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봐야겠으면 놈이 돌아갈 때 슬쩍 곁눈질로만 보세요. 놈은 배부를 땐 굳이 뭔가를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놈은 우리가 식량 공급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홉 번째, 새벽 2시 이후엔 거실의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집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인다면 아저씨의 시력이 나빠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슬슬 이것들이 내려와서 수작을 부리고 말을 걸 거예요. 옛날 방언처럼 들리는 말소리도 있고 괴상한 웅얼거림도 섞여서 알아듣긴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저씨도 모르게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남은 송곳들을 모두 거실 소파 주변 바닥에다 박아버리시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되 눈을 감지 마세요. 아, 성수가 남았다면 그거 뿌리셔도 되고요. 그것들은요, 기척을 느끼고 움직이기 때문에
악기를 써서 어찌 막을 순 있어요. 다만 아저씨 눈 주변으로 노랗게 타오르는 시선이 느껴질 땐 총을 뽑아서 당장이라도 쏠 준비하세요. 얘네는 아저씨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점점 시선과 기척이 늘어날 거예요. 저희 부부도 거실에서 총을 쏘는 건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공격이 제일 크게 먹히더라고요. 꼭 저희가 준비한 총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새벽 3시 이후에 집 2층 나무 근처에서 새가 짖는 소리가 날 겁니다. 메시지 잘못 쓴 거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새 소리는 맞는데 무슨 개가 짖듯이 소리를 토해내더라고요. 아무튼 3시 이후에 저 소리를 들으셨다면 즉시 벽난로로 뛰어가셔서 굴뚝을 막아버리세요. 벽난로 위쪽에 보면 철제로 된 여닫이 뚜껑이 보일 겁니다. 송곳을 가져와서 여닫이 뚜껑 잠금새에 쑤셔 넣으면 나사처럼 딱 들어갈 겁니다. 만약 송곳을 다 쓰셨다면 아저씨가 마루에 박았던 송곳 중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쓰세요. 경계가 조금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밖에서 우러대는 그놈은 안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1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든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밖에서 걸어오는 모든 말소리는 철저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뭐 경찰이 왔다, 택배가 왔다, 피자 배달시키지 않았냐는 등 시시콜콜한 잡소리들은 모두 무시하세요. 경찰이 방문했다는 건 잡소리가 아니지 않냐? 라고 웃어넘기실지 모르겠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애초에 이 집에서 별 지랄을 다 해도 바깥에선 그 꼴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아저씨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던 나무에 매달린 그 짐승이 소리를 지르던 이웃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애초에 팀 아저씨도 제 문자를 읽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걸 생각하세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정말 마지막 끝으로 마음이 변해서 일을 맡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에밀리에게 말하고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호텔 예약이야 취소하면 그만이고 돌려받는 금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 이 문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아주신다면 에밀리도 오늘 하루는 그 거지 같은 집에서 해방되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겁에 질려 집기를 부수고 노란 눈에게 총을 쏘거나 TV 액정을 깨먹어도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겁니다. 약속할게요. 저녁 8시 반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오늘치 임금 $710를 바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오늘 밤 제 아이를 맡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누구나 사람에겐 싫어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바퀴벌레, 쥐, 귀신, 공부, 술과 담배, 혹은 아버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퀴벌레와
쥐는 더러워 불결해서 싫고 공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싫어한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달랐다. 그 자체가 싫다기보단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엄마와 나를 때렸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우리 도망가자. 아빠 없이 우리끼리 나가서 살자. 어? 취해서 그래. 깨고 나면 괜찮아. 아빠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뭘 해먹고 살겠니? 엄마.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어머니 자신을 아빠 곁에 두었다. 얼굴은 물론 온몸 구석구석 멍투성이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엄마와 날 때리는 아빠가 싫었고 아빠를 떠나지 못하는 엄마가 싫었다. 그러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집을 나온 지 3년. 가끔씩 매 순간 엄마가 그립기도 하지만 아빠를 떠올리면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난 술은 일절 입에도 대지 못할 뿐더러 담배 냄새라도 맡으면 구역질이 몰려왔다. 굉장히 심하게. 우연히 길을 걷다가 담배 연기라도 맡아버리면 최소한 이틀은 입덧하듯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큰 무리가 있었다. 거리엔 언제나 흡연자들이 즐비했으니까. 물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도 가봤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몸에는 이상이 없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어느 병원에서나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아빠가 미웠다. 아빠는 어린 시절에 학대도 모자라 이런 병까지 안겨줬다. 아빠, 아니, 그 인간이 너무나 저주스럽다. 그날도 그랬다. 여느 때처럼 거리 곳곳에 서 있는 흡연자들을 피해서 어렵사리 퇴근하던 참이었다. 혼자 사는 원룸의 문을 열어야만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에 나는 알 수 없는 전화는 받지 말자는 주의였다. 혹시나 그 인간이 나를 찾을까봐. 그리고 그날 역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 그 인간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한켠에선 아빠에게 맞은 엄마가 날 찾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인간도 엄마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 받으시네요. 김상진 씨죠? 아, 전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종합경찰서 홍순철 경장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고요? 아,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김강남 씨가 부신대시고
장춘희 씨가 모친 되시죠?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장춘희 씨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엄마가요? 설마. 예감은 하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초동조사 결과로는 부친인 김강남 씨가 장춘희 씨를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김강남 씨는 흉기를 들고 도주 중이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보게 되거나 은신처를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김강남 씨의 유서로 보이는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뭐라더라? 다 끝장내고 떠나겠다? 김성진 씨, 여보세요? 김성진 씨, 듣고 있습니까? 느껴진다. 그리고 토악질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빛이 사라졌다. 정확히 언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의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내 정신은 심각할 만큼 피폐해져 있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언제 얼마나 잤는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처음엔 이 어둠이 몸서리 쳐질 만큼 무서웠고 울고 싶을 만큼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어서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어둠만이 남은 이 세상에도 아주 가끔 희미한 빛이 보이곤 했다. 반딧불보다도 약한 것 같은 불빛. 그 불빛은 지금 나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 빛을 볼 때마다 난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 없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서 밝은 빛이 보였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밝은 빛이었다. 난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빛으로 달려갔다. 아니,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다 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가까워져 갔다. 빛이 눈앞에 왔을 때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해서일까?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눈물 나도록 반가웠다. 빛은 한 뼘 정도 길이의 작은 막대기 끝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막대기는 책상처럼 보이는 것 위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정확히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서서 맷돌 손잡이처럼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때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었다. 내가 집중하자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갔다. 나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나는 작은 막대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야, 이러다가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귀신 나으라고 하는 거야. 왜? 무섭냐?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됐으니까 계속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방금 움직인 것 같아. 진짜? 빨리 계속해보자. 분신사바, 분신사바.